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on? 두 달 만에 14kg 빠졌어. 아 정말 일하다가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 이럴 때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라고. 애를 그렇게 찢어지고 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쟤를 건들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이고 네 아니요 됐어. 당시 김범석 대표는 문제가 드러날 것을 점점 더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5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아들. 오늘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는 데 보낸 세월만 5년. 그런데 최근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말 비협조적으로 아니면은 유족조차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게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미숙 씨는 이날 쿠팡 김범석 의장을 고발했습니다. 산재를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저는 2020년 10월 10일 대구 7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27세 청년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는 글로벌 CEO라 말하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덕준이의 죽음이 억울해지지 않게 철저히 밝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범석은 유족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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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연패 증거인멸교사 김범석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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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습니다.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출고 지원 업무를 한 덕준 씨. 귀가 후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년 4개월간 야간 근무를 하며 살이 15kg이나 빠진 아들. 이거를 지금 애가 입었던 옷을 들고 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라고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얘가 원래 한 34 정도를 입었거든요, 허리가. 예. 근데 이제 28 정도까지 줄더라고요. 28. 진짜 끊임없이 뛰어다니니까는 이게 이제 신발이 막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거나 최소한 우리 애가 이랬던 거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료조차도. 결국 어머니는 2주 뒤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갑자기 애가 몸무게가 제가 진짜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 지금 인터뷰도 뭐든 다 띱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는 아들. 그 같이 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네, 기자님들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요. 지금 어디 가가지고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쿠팡은 덕준 씨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족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CCTV 영상. 4년 뒤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야 어머니는 아들의 일부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딱 나오는 그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는 얘가 휙 지나간 이 장면들을 계속 돌려봤죠. 한 100번 이상은 돌려봤던 것 같거든요. 가슴 움켜쥐고 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계속 뭐 가슴을 치는 거는 무전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망 당일 새벽 2시경에 찍힌 아들의 근무 모습. 얘가 한 손으로 일 끌고 가니까 저거는 원래 한 손으로 끌고 갈 만큼 아주 쉽고 가볍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한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 쿠팡은 덕준 씨의 사망 원인이 다이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상대 변호사가 골프를 4시간 골프를 쳐도 15,000번을 걷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노동에 대한 기준이 그들이 즐기는 어떤 오락이나 유의 그 개념이랑 같이 그렇게 비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 부분은. 쿠팡 창업자 김범석 대표가 과거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김 대표의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부사장 이하 수십 명이 매달려 최근 공개된 김범석 의장의 메신저 지시 내용. 우리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물 마시기, 대기, 화장실 등의 장면을 강조합니다. 시간제 노동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든 쿠팡 직원들, 덕준 씨의 CCTV 영상을 함께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료수를 가지고 이동하는 장면 등 일하지 않는 시간대를 상세히 기록한 메모.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자료를 언론에 제보한 쿠팡의 전직 내부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신변 보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던 그는 고심 끝에 추정 60분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저는 2016년 후반부터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맡았고 2020년 중반까지 CPO, 개인정보 책임자도 수행했습니다. 쿠팡에서 일한 4년 반 동안 김범석 의장과 다른 임원들은 제 직무 범위를 벗어난 IT 업무부터 코로나19 감사 수행까지 많은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범석은 어떤 경영 활동도 개인적으로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범석은 시그널 앱에서 새로운 그룹 채팅을 시작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한 회의를 할 때마다 모두에게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외부에 불리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김범석 의장이 직접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메일이나 회사 내부 메시지 앱이 아닌 쿠팡 시스템 밖에 있는 시그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나 규제기관이 쿠팡 사무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더라도 채팅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시그널에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은 개인의 휴대폰에 채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김범석 의장. 2020년 12월 한국법인의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당국의 조사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IPO 일정이 임박하면서 김범석 당시 대표는 회사나 직원들의 행동이 자신과 연루되어 문제가 드러날 것을 점점 더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에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기업 가치 70조 원. 글로벌 기업의 CEO로 도약하게 된 김범석 의장.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고객을 강조했습니다. Our mission is to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wonder,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And we've got such a great market in front of us and such an opportunity to change people's lives in Korea. We're going to be laser focused on it.
이제 맨 처음 추석 연휴. 하지만 이 시기 유족은 쿠팡의 태도가 전과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때가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시기였어요. 21년 3월 그 무렵에. 그래서 막 합의를 하자고 저희한테 막 연락을 오다가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연락이 딱 끊겨져 버린 거예요. 저 아들로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네. 만에 이런 논의가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는 어쨌든 설 명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빨리 만나 뵙고 사과 말씀드리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뭐 조금이라도 저희 도리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가족분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해왔고요. 이제 회사 측의 좀 선의가 좀 왜곡되거나 좀 결과적으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좀 이르렀다. 생업도 포기한 채 매달렸던 쿠팡과의 긴 싸움. 어머니는 김범석 의장에게 진실을 묻고 싶습니다. 국회 청문회엔 김범석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 그 또한 쿠팡의 당시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과로사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석 당시 한국쿠팡 대표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에 대한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했겠냐. 이 내용 당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Not a single one of these documents have been authenticated. We have not hidden anything. We have worked with all of our 당시에 이 내용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Please allow me to respond to your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Any documents or data. We have 공문서답 하지 말고요. On a constant basis. 당시에 이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Aware of what? 이 내용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Have you authenticated this document? 답변을 회피한 로저스 대표. 제가 묻잖아요.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5년째 달라지지 않는 쿠팡의 태도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아니 대표님이 대표님 돌리지 마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나와. 아니 사과는 한마디 하셔야죠. 애를 그렇게 가지고 마요. 왜다 찢어놓고 왜 사과를 한마디 하셔야죠. 밀지 마세요. 애를 그렇게 찢어주고 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사과하기 그렇게 힘들냐고. 애는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진짜 다 찍혔어. 쿠팡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애를 죽였는데 조심하세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어머니 진짜 이건 아니죠. 최종 목표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김범석 의장이 여러 차례 밝힌 경영 철학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실태를 폭로한 전 직원은 쿠팡의 목표가 김범석 지키기에 집중됐다며 또 하나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에르메스 보고서로 불리는 회사 구조 변경 계획. 노조 결성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회사의 분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쿠팡은 이 문서가 작성된 2015년 이후 배송과 물류 부문을 분할하는 등 여러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범석은 의결권 구조를 통해 쿠팡을 지배합니다. 이들은 독립된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방패와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허상에 불과한 셈입니다.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김범석 의장. 하지만 쿠팡 매출의 90% 이상은 한국에서 발생합니다. 365일 쉬지 않는 새벽 배송 시스템은 사실 선진국에선 도입하기 어려운 사업 모델인데요. 국내에선 어떻게 로켓 배송의 신화를 쏘아 올린 걸까요?
쿠팡에서 근무하며 각종 압박에 시달렸던 전직 직원은 아픈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고 말합니다. 2019년 중반 어느 날 아침, 저는 쿠팡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임원이 김범석 대표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저를 법정 리스크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조언에 기반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를 요구했습니다. 욕설을 사용하라. 관용을 베풀지 말라. 갈등을 증폭시켜라. 김범석 대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냥 밀어붙여서 끝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임원과 직원은 침묵했습니다. 한 임원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하자 화를 냈고 어떤 것도 1년이나 걸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하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이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가 끊임없이 속도 경쟁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사원들이 다 알아볼 거다. 1시간에 그거를 다 못하면 그 엑셀 화면에 그 빨갛게 떠요. 수량이 안 나오면. 그게 기록이 되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그걸 보고 또 쫓아와요. 사원님 뭐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분발하세요? 뭐 이렇게. 사원님이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안 맞춰주시면 옆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되고 민폐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 이럴 때 그 관리자가 하는 말이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빨라진다고. 우리는 전국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 구급차가 출동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찰과상이나 흉통부터 의식장애,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노동자들. 지난해 1월 31일에 기록된 사고. 빨리빨리에 대한 압박이 많은 사고의 원인이라고 현장 목격자들은 주장합니다. 출차할 때 차량을 잠깐 세워놓고 뒷문을 닫아야 하는데 뒷문 닫으려고 내리는 과정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잘못해서 대형 트럭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 결국에는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생겨나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고 닫고 출발해야 하니까 그러는 와중에 다른 캠프 사람들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빵빵 비키라고, 자기 나가야 한다고, 배송해야 한다고. 그런 걸 보면 쿠팡이 무조건 배송을 빨리 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무시하는구나. 사고가 나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관리자들이 와서 다치신 분 들 것에 실어서 휴게실로 이동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관리자들한테 이거 119 불러야 된다. 119 부르면 무조건 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그러죠. 우리가 입수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병원 이동 시 관리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일 임금이 정상 처리되고 진료 비용이 빠르게 환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을 꺼린다고 말합니다. 다쳐서 나간 사람도 몇 명이 있는데 계약, 그러니까 무기직 아니면 산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기직이 되려면 근태나 뭐나 점수가 80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근태도 좋아야 되고 관리자가 잘 봐야 되고 이런데 산재를 사용했다고 관리자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산재 썼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률이 높아져서 안 된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119가 출동할 정도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게 산재까지 이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보통 회유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일용직 같은 경우는 재고용이 안 될까 봐 자체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33살 젊은 가장의 죽음. 가족들은 아직 황망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그 택배차만 보면 또 승용이가 금방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것이 갑자기 나도 계지만은 맨날 나이가 갑자기 가장을 잃어가지고 또 아이들도 어린데 그 아빠가 찾나 봐요. 새벽 배송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박은 승용 씨. 가족들은 누적된 피로가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평균 300건 넘게 300건 해서 넘게 400개 3,400까지 하루에 주 6일인데 쉬는 날에도 전화가 올 때가 있었거든요. 출근할 수 있는지. 밥 먹다가도 가는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야간 근무에 가중치를 적용해 한 주 80시간 넘게 일했던 승용 씨. 8일 연속 쉬지 않고 배송 업무를 뛴 적도 있었습니다. 로켓프레시 하면서 더 많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보시는 분들이 다 어디 아파서 빠진 것처럼 왜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급격히 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완전 헬스케지고 기운 없어 보이고. 살이 10kg 넘게 빠진 남편. 버거워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위 퀵플렉서로 대리점 소속이었던 승용 씨.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휴무를 거의 쓸 수 없었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에도 하루만 쉬고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발인 날이 승용이가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발인 날이. 그래서 승용이가 다음날 혹시 쉬면 안 되겠냐 해서 그날 딱 하루만 허락받고 바로 출근을 하고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더 쉬고 싶었는데도 그거는 안 되고.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이 과로사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용받는 근로기준은 없습니다. 사용주가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그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로사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한때 쿠팡은 배송 기사들에게 선망받는 일터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직고용한 데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정규직 배송 일자리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 빈자리는 간접 고용 형태인 퀵플렉서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폭발적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쿠팡이. 그때부터는 이제 막 24시간 막 돌리고 이제 어떤 사고가 나도 직접적인 책임을 안 지고 쿠팡이 흑자가 전환되는 시점이랑 이 시점이 굉장히 묘하게 맞물려요. 이들은 퀵플렉서가 배송 업무의 90%를 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1인용 쇼파도 아니고 3인용 쇼파. 3인용 쇼파예요? 네, 3인용 쇼파. 배송 건당 수수료는 약 700원.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배송이 끝나도 쉬지 못합니다. 퀵플렉서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업무. 지금 상품 배송은 없는데 후레쉬백이라고 그거 가지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 배송하는 거나 아니면 반품 하는 거나 사실은 드리는 품은 똑같은데 100원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짜 노동이라고. 200원 지금 받은 거네요? 네, 200원 받은 거.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388건의 배송 물량을 소화하는 퀵플렉서. 2022년도 8월에 쿠팡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네. 2달 만에 14kg 빠졌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빠른 배송을 위해 길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아 정말 일하다가 죽겠구나.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뭐 몸이 아파서 쉬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생기는 거 같아요. 아우 힘들어. 어떤 상품이라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많은 이들은 로켓 배송의 편리함을 혁신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추정 60분이 취재한 쿠팡의 민낯은 혁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쿠팡 노동자들은 다치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직장을 잃거나 소송에 휘말릴까 봐 쿠팡에 문제를 쉽게 제기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쿠팡은 유명 로펌 출신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 정부 주요 부처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과연 쿠팡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쿠팡 자회사의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 씨. 이게 실제적으로 일용직 채용 업무를 담당하다 수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답변 중에 하나가 100% 있을 겁니다. 루틴대로 업무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뭐 JTBC 작가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자 뭐 이런 명단들이 있길래 임시로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그러더니 저희가 채용하면 안 된다라는 사평이라고 빨간색 글씨자로 이제 뜨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채용 배제하는 목적이구나. 고의적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채용 배제 사유가 기재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그 속에 1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만 걸르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자나 이제 좀 여러 사유를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걸르는 목적이구나.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린 준호 씨. 2024년 3월 시민단체와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 시간에 안전과 근무 환경을 위하여 그 시간을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발생했던 산재 사고와 안전 사고는 많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겁니다. 규탄한다. 실시하라. 하지만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준호 씨. 4개월 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쿠팡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준호 씨를 형사 고소한 겁니다. 내가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이면 내 통장에 몇 억이나 몇십억 단위로 있어야 되지 않냐. 아무 말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어떤 거를 뭐를 어겼다는 거예요? 회사의 진짜 고유한 영업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반도체 기술, 자동차 기술 이런 걸 빼서 경쟁 업체나 이제 해외에다가 팔아 넘겼다. 그 사유거든요. 하지만 정작 쿠팡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도 하고 또 경찰서, 송파경찰서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발도 다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부의 간판도 없이 운영되는 쿠팡의 비밀 사무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위 대관 업무,
정부기관을 상대로 우호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갔을 땐 텅 비어있던 사무실. 이곳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쿠팡이 영입한 전관 인사는 대통령실과 국회, 법조계 출신이 가장 많았고 각종 정부 부처 출신을 포함해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인맥을 활용한 쿠팡 네트워크, 광범위한 곳에서 작동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감사원, 국회, 공정위, 노동부, 국토부, 국세청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간 이유는 정말 모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구나. 약간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폭격이 날아오든 다 막을 수 있어 라는 걸 위해서 데려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은 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법률가를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자회사 두 곳의 대표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입니다.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임원진에도 김앤장 출신이 많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쿠팡이 김앤장을 활용했다고 전직 직원은 주장합니다. 김범석은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IPO만 성공시킬 수 있다면 한국 법망을 피할 수 있고 형식적인 CEO를 내세우고 자신은 한국 밖에서 거주하면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어떤 법적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8월 쿠팡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사하려 했습니다. 김앤장은 먼저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사한 후 정확히 어떤 이메일을 삭제해야 하는지 목록을 제공했고 쿠팡의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메일들만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가 쿠팡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 된 것이고, 요거는 부적절한 것을 떠나서 범죄 행위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진정은 그동안 불기소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이 출범돼 재조사 중인 이른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만약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왜 그런 것일까? 물류센터 노동자들 비록 일용직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퇴직금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고용노동청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힘쓰지 마라, 힘 빼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문지석 부장검사한테 했던 거기도 하고요. 쿠팡 자회사에선 1년 이상 근무한 단기 사원에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단 한 주만이라도 15시간 미만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 당시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의 위법성을 입증할 중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일용직 사원들에게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개별 대응하는 지침입니다.
시적 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 이상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방증하는 자료거든요.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를 계속 제출했고, 수사 보고서를 내부망에다 계속 올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지석 검사는 감찰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사건은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를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문지석 검사 얘기 들을 거니까. 아니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그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차장검사 또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쿠팡 수사 압력 행사했다는 혐의 혹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무혐의 처분 전에 권선영 변호사랑 어떤 연락을 하셨을까요, 차장님?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냈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셨을까요? 쿠팡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 사람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압수수색 집행 들어간다라는 정보가 사전에 새면 결국에는 증거들을 막 숨기거나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은 굉장히 은밀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보가 어딘가에서 다 샜고, 그래서 집행이 되기 전에 사전검사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연락까지 했다라는 거는 이게 분명히 뭔가 내부에 작동했겠다라는 게 있고, 김앤장의 보이지 않는 끈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한 현직 검사는 주장합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 부장, 차장, 지청장과 사적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는 변호사 위주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김앤장 소속이 아닌데 해당 검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파악될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도로 그 변호사를 조인시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로따로 떨어뜨려 보면은 그냥 다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사건도 보면은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쿠팡이 로비를 한 것 같은데, 김앤장 통해서 뭔가 입김이 작용한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게 하겠어? 고용노동부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경찰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이제 사실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 우리 공공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약간 설마가 작동을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사실 다 한꺼번에 보니까 아 진짜 그랬네? 라는 이제 사실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미국 의회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 쿠팡을 마녀 사냥한다며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는데요. 지난 5년간 쿠팡이 미국 정관계 로비에 쓴 돈은 약 159억 원. 쿠팡이 미국 로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치중했던 쿠팡의 전략.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쿠팡을 자주 애용했던 박찬희 씨. 11월 16일 밤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기다 보내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 전화번호랑 제 이름이랑 제 자택 주소가 포함된 제목을 통해서 이메일이 왔었어요. 처음에는 소름이 쫙 돋았는데, 그러니까 제 자택 주소도 있고, 그러고 뭐 제 직장 주소도 있었었고, 그러고 뭐 저희 어머니 주소도 있고 막. 찬희 씨의 개인정보와 배송지 이력이 담긴 메일. 언제 무엇을 샀는지 구체적인 주문 내용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찬희 씨는 고객센터에 유출 사실을 최초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이고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이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디테일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사고 대응을 했는지를 블로그나 뉴스룸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사건 진상을 파악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뭐 노출이란 단어를 쓰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쿠팡은 약 2주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쿠팡은 유출 대신 노출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데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 쿠팡 대표님,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큰 사고가 나고 가입자들한테 안내나 사과를 하려면 명확히 반성을 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 퇴직한 직원이 수차례 내부 정보에 접근했지만 쿠팡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건. 전문가는 이 모든 문제가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이제 퇴직자가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알던 정보들은 전부 다 리셋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부자 통제와 퇴직자 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엔 못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범석 의장은 제 조언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 2017년을 인수한 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을 제가 재직하는 2020년까지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12월 25일 하천에서 유출 기기를 수거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외부에 전송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 민관합동조사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질문은 항상 벌금은 얼마인가였습니다. 벌금은 거의 조치를 취하는 비용보다 낮았습니다. 그는 주요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사고가 회사의 수익성에 장기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부산에 사는 주영 씨. 쿠팡의 유료 멤버십을 오랫동안 이용했습니다. 용이 산책 나가는 걸로 알고.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거고, 우리 강아지 카시트, 배변 패드, 우리 강아지 계단? 지금 보면. 그런데 지난달 말 난데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통관됐다는 안내였습니다. 욕실 청소용품. 정확하게 말하면 액체로 된 3분 만에 깨끗해지는 욕실 청소용품이라고 나와 있었고 구글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는 쿠팡에서 파는 물건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부천으로 배송된 물건, 개인 통관 부호가 도용된 겁니다. 통관번호 어쨌든 세금이랑 관련이 있고 그러면 그게 과연 진짜로 욕실을 청소하는 액체였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게 마약류나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나쁜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반입된 거면 어떡하지?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대응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관련 당국이랑 조사가 끝난 내용이라서 개인 통관 공유 번호 유출이 없었대요. 쿠팡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쿠팡 로켓칩 말고는 사용한 게 없는데 네. 쿠팡 말고는 털린 데도 없잖아요. 고객님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면은 증명자로 지점에서 관련 당국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요? 차라리 그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쿠팡을 이용했을 뿐인데 그 이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불이익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게 제일
부당하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에는 책임 회피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누군가 이제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쿠팡에서 나서서 피해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쿠팡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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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안일한 대처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소위 탈팡, 쿠팡을 탈퇴하자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쿠팡 본사의 김범석 의장은 즉각 소비자에게 사퇴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발표하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소비자들은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쿠팡이 과징금도 적고 영업정지 받는 일도 적고 고객 수도 별로 안 줄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도 그냥 모르쇠로 버팅기면 되는구나. 기업은 미국에 상장하는 게 훨씬 유리하구나. 돈은 개인 고객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로비를 하는데, 대관을 하는데 쓰는 게 훨씬 좋구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를 지켜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그걸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쿠팡은 추정 60분의 취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119 신고 및 구급차 이동을 지침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전직 직원의 폭로 내용에 대해선 해임 의원이 회사의 정당한 해고 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직 직원은 비위로 인한 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없이는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김범석 의장의 포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2위로 간접 고용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뿐 아닌 소비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쿠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어떻게 또 버리지 못하고